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본경선에 나설 4명의 주자들이 추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술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데 당내 우려도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모레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둔 민주당에선 대장동을 놓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경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잠시 후 전합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달고나가 화제입니다. 인기를 등에 업고 폭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외에도 강남 한복판에 수억 원대 슈퍼카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 대선 주자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놓고 이는 갑론을박 등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이요, 이 차니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한로입니다. 마침 가을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자, 김다현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 하늘빛은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 선에 머물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는 잦아들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낮까지 최고 70mm가 예상됩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에는 낮부터 또 한 차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영동과 경남, 제주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 20도로 중부지방은 쌀쌀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구 25도, 부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비가 내린 뒤 화요일부터는 부쩍 쌀쌀해지겠고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요. 6억 원대 슈퍼카, 여기 지금 키워드에 있죠. 이 람보르기니를 버리고 도망간 운전자가 있습니다. 이 운전자 왜 이 비싼 외제차를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 리포트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흰색 고급 외제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강하게 부딪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쓰러졌고 외제차를 몰던 운전자는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차량에서 내려서는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이기만 합니다. 오히려 다른 시민이 차를 세우고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급히 출동했지만 그 사이 외제차 운전자는 차량을 사고 현장에 고스란히 놔두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가 크게 훼손될 정도로 교통사고가 났지만 차량 운전자는 추가 조치 없이 차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2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제차 운전자가 남기고 간 차량은 판매가가 수억 원에 이르는 고급 스포츠카였습니다. 스포츠카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 주변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요. 6억 원대 슈퍼카, 여기 지금 키워드에 있죠. 이 람보르기니를 버리고 도망간 운전자가 있습니다. 이 운전자 왜 이 비싼 외제차를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 리포트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흰색 고급 외제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강하게 부딪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쓰러졌고 외제차를 몰던 운전자는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차량에서 내려서는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이기만 합니다. 오히려 다른 시민이 차를 세우고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급히 출동했지만 그 사이 외제차 운전자는 차량을 사고 현장에 고스란히 놔두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가 크게 훼손될 정도로 교통사고가 났지만 차량 운전자는 추가 조치 없이 차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2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제차 운전자가 남기고 간 차량은 판매가가 수억 원에 이르는 고급 스포츠카였습니다. 스포츠카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 주변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러니까 이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교통사고 내놓고 상대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차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본인의 신체는 물론 상대방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봐야 상식적인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슈퍼카 운전자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말 크게 다쳤으면 어쩌나 이런 아찔한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렇죠. 당시 상황을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어제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사거리에서 슈퍼카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도로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슈퍼카 운전자는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바로 차량에서 내리더니 서성이다가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결국 슈퍼카는 남겨졌고 사고 10시간 만에 슈퍼카 자체가 이동이 됐다고 해요. 주인이 없었고 일반 견인차로 이 슈퍼카를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네. 특수 견인차가 아이고. 이렇게 나와서 이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쯤 되면 이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민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민폐도 민폐지만 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참 도망갔다는 거. 자, 이 도망간 운전자 신원은 확인이 됐어요? 네, 아직 신원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경찰 출석했다, 체포했다 이런 소식마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신상 정보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전해지고 있습니다. 슈퍼카 동호회 회원으로 40대 남성으로 현재까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언론에도 출연한 적 있는 아주 유명한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 대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경찰은 차적 조회로 신원을 확인하는 등 현재 가족에게 자진 출석을 통보한 상태인데요. 향후 음주운전 그리고 약물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슈퍼카 운전자는 현재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상태라고 해요. 아하. 예, 경찰은 일단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검거까지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어쨌든 신원이 확인이 됐고 가족을 통해서 출석을 통보했으니까 어서 빨리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참 이렇게 도주를 해버리면 이 상대편은 어떡합니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뺑소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고를 내놓고 지금 응급 구조 조치를 안 하고 이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일단 차를 버리고 왔기 때문에 이 신원이 금방 노출됩니다. 뭐 차적 조회하면 다 나오겠죠. 그렇죠. 차적 조회를 하면 금방 노출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아하. 생각이에요. 그거는 아까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음주나 약물 정도의 어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가능성.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고가 나서 만약에 음주로 밝혀지면 음주에다가 사고를 하면 굉장히 그 중한 가중처벌 하지 않습니까? 또 약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고 이 수습보다는 물론 본인이 뭐 당황해서 황급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분의 지금 추정되는 경력이나 이걸 보면 이거는 뭐 그렇게 당황해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추정해 보면. 그렇다면 이 사고 자체보다는 자기가 뭔가 그 사고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 아하.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일단 잠시 피했다가 다시 오는. 왜냐하면 이게 음주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주로 차를 버리고 일단 갔다가 하루가 지난 뒤에 음주 상태가 이제 이 혈중 농도가 약해진 다음에 출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뭐 요즘은 피로 이제 측정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음주가 좀 덜하면 아마 이 혐의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명 인사의 아들도 비슷한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가중 처벌을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집행유예 기간이나 이런 게 아니면 상당히 혐의 자체가 좀 덜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러나마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일단 이 현장을 벗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저 차를 버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신원 확보에는 뭐 그렇게 큰 시간은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글쎄 뭐 물론 뭐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뭐 경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뺑소니라는 거 정말 중한 범죄인 거는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달고나 열풍, 이동석 기자.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때문에 열풍이 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 이 달고나 열풍 실감이 나실 겁니다. 저희도 방송 직전에 이 달고나 게임, 예전에 달고나 얼마였냐 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김태희 앵커는 얼마였나요? 저는 50원 주고 사 먹었던 기억납니다. 네. 윤지연 기자는 얼마였나요? 저는 한 500원 정도. 네. 어유, 10배군요. 저는 5,000원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시대 사람이람을 짐작하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현재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죠. 지미 펠런이 달고나 핥기를 선보였는데요. 네, 지미 펠런이 어느 정도의 스타냐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로 치면 유재석, 아하. 강호동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오. 같아요. 네, 지미 펠런은 본인의 이니셜이 적힌 저렇게 달고나를 들더니 그대로 핥습니다. JF, 지미 펠런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늘을 이용해서 뽑기 게임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달고나가 그대로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실패해버렸군요. 네, 지미 펠런 실망한 나머지 망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는데요. 네, 이번 게임은 오징어 게임 배우들의 지미 펠런 쇼 출연 소식을 알리는 그 전에 티저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네, 지미 펠런 쇼에는 오바마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세계 각국 유명한 스타들이 출연하는 쇼거든요. 그만큼 오징어 게임의 그 열풍, 흥행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동석 기자, 지미 펠런이 이렇게 이제 달고나 뽑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핥는 장면, 그 지금 영상도 나오는데 저게 이제 드라마에 있던 장면이잖아요. 저 주연 배우 이정재 씨도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인 이정재 씨 최근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오징어 게임이 여태까지 기억 중에 가장 많이 남는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정재 씨는 이렇게 핥아야 하나 이렇게 촬영 중에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목숨이 걸린 게임이다 보니 할 수밖에 없었다. 더 열심히 핥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역시 달고나는 연탄불에 달궈서 녹이고 우산은 핥는 방법도 본인도 과거에 사용했다.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이제 이동석 기자가 달고나 5,000원 주고 사 먹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요즘에 달고나 가격이 심상치가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누리면서 달고나 역시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달고나 값이 그야말로 금값이라고 합니다. 무려 7,000원에 팔리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고나 7,000원, 바로 서울의 인사동이라고 합니다. 7,000원이요? 네, 누리꾼들은 너무 비싸다,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에서도 달고나 키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달고나 주걱, 설탕, 그리고 뭐 이런 주걱, 철판, 소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달고나 키트 현재 4만 원 안팎으로 4만 거래가 원이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이 국자 가지고 해 먹어도 될 텐데. 맞습니다. 이 역시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현재 지배적인데요.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한다 이런 아하. 말도 있지만 저도 7,000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이건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소식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나 때는 말이야 참 달고나 얼마 뭐 30원 주고 사 먹었는데 50원 주고 사 먹었는데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달고나의 주 재료가요, 설탕입니다. 거의 뭐 설탕에 소다 요만큼 들어가는데, 야, 이 7,000원짜리 달고나 혹시 우리가 모르는 특수한 이런 재료가 들어간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흑수저, 금수저, 윤지영 기자. 네, 누구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 어린 시절인지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 인물은 알겠어요. 이거 뭐 이름이 써 있어서 그런데, 근데 이 왼쪽에 이재명 후보는 좀 비슷한데 윤석열 후보는 좀 안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년공 시절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 어릴 때 이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던 윤석열 후보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 사진을 비교한 저 게시글 바로 이재명 캠프의 이경 대변인이 어제 올린 내용인데요. 저 게시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옷과 윤석열의 옷. 사진을 보며 생각은 각자의 그릇만큼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대변인이 올린 사진 본인이 직접 저렇게 붙여서 만든 건 아니고 사실 전날에 시인 김주대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네. 이 김 씨는 이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의 깨끗하지만 몸보다 훨씬 큰 옷에서 가난을 받고 윤석열의 딱 맞는 옷과 나비 넥타이에서 부유함을 받다라면서요. 이 미래의 가난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아픈 마음을 윤석열이 알 리가 없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저희가 아이들도 사실은 보통은 옷을 좀 크게 입히는데 그렇죠. 요즘에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부잣집 아이 기준이 딱 맞는 옷을 입었는지 큰 옷을 그래요? 입었는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 모습을 좀 저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준 걸 SNS에 게시물로 올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제 올린 거니까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를 부각하려고 이런 걸 올렸겠죠. 그런데 네. 이걸 보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 기분은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 게시물 지금 현재 흑수저, 금수저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물론 저 내용 김주대 시인의 글에 공감하는 누리꾼들도 상당히 많지만 이 비판적인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가난이 선이고 부자는 악이라는 아하. 생각이 구시대적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 감성파리가 과하다, 너무 노골적이다라는 비판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91년생인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도 이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 가난을 스펙, 패션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취약계층을 욕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 부자를 증오하는 세계관을 가진 이재명 지사답게 그 대변인의 생각의 그릇이 깨진 간장 종지만도 못하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또 댓글창에는 양측 지지자들이 이 어린 시절 사진이 나온 김에 과거 사진들을 올리면서 지금 과거 사진을 두고 이 서로를 비판하는 이런 아이고. 릴레이도 펼치고 있는데 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이재명 지사의 수험표 사진이었는데요. 네. 이 수험표 사진을 올리면서는 이 윤 전 총장은 최소한 이 수험표 사진이 작업복은 아니었을 거다. 아하. 이렇게 하면서 윤 후보를 좀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또 윤 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누리꾼의 경우에는요. 이 단정한 모습의 윤 전 총장의 모습, 바로 왼쪽에 보시는 모습이고 이 모습과는 약간 대조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 교련복을 입고 좀 장발을 한 이재명 지사의 젊은 시절 사진을 올리면서 이재명 지사를 비꼬는 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나누는 이런 논란을 먼저 처음 일으키는 건 아닌지 뭐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윤정 기자, 이번뿐만 아니고 이 정치권에서 소위 이제 흑수저를 강조하는 경우들 상당히 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먼저 여당의 모습부터 준비를 해봤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위기가 더 많았던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분 말씀은 제가 엘리트 대학을 나왔다 그 말씀을 했더구만요. 제가 서울대학 나온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네. 누가 더 어떤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간접적인 메시지를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꾸 같은데. 쌈 붙이려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 네. 다 어렵게 살았지요. 예. 저도 가난한 농부의 칠남매중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네, 이 여당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사람인데 이 이재명 지사가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게 출마 선언문 영상이었거든요. 이 그때 비주류 흑수저다 이런 걸 강조를 하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오히려 좀 역으로 금수저, 엘리트라는 이미지가 좀 씌워졌거든요. 이 그랬더니 이낙연 후보 자신이 금수저라는 거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다 어렵게 살았다. 나도 가난한 농부의 칠남매 중 장남이다. 나도 흑수저였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이게 얘기뿐만은 아닙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입니다. 저기 왼쪽의 사진을 보면 정말로 뼈가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굉장히 앙상한데 아, 뼈예요? 네, 배에 왕자가 근육 있기는 아닌가요? 합니다만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 과거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8살까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아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밥, 김치, 된장이 전부여서 대학교 때 몸무게가 48kg, 아이고. 아내보다 더 빼빼 말랐었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실제 사진도 저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네. 또 실제로 홍 후보가 이 체중 미달로 군복무를 방위병으로 마치기도 아하. 했습니다. 야, 은영미 의원님. 네. 금수저, 흑수저. 다 이 얘기만 나와도 당장 보니까 여론이 딱 갈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에서 흑수저를 소위 얘기하는 흑수저를 강조하는 거. 물론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강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잠깐 뭐 홍준표 의원의 예. 사진,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그 윗몸 사진이 들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굶고 자라진 않았는데 네. 저 회사 선배 하나가 학교 학창 시절에 밥을 못 먹어서 수돗물 마셨던 얘기, 갑자기 수돗물 마셨던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선배들 나네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부분 어렵게 자랐죠. 사실 뭐 유복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뭐 흑수저 얘기를 하는 건 선거 전략으로 아마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대비시킨 게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그렇죠. 흑수저라는 게, 즉 흑수저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 우리가 후보를 뽑을 때 일단은 어떤 정당을 뽑을지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는 어떤 인물을 뽑을까? 그러니까 인물 매력도라든가 정책이나 비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인물 매력도 하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인생 역경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역경 스토리다 하면은 굉장히 뭐 지지리도 가난한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마디로 어렵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보여주는 거고 또 와 함께 동시에 흑수저라는 얘기에는 내가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마음을 잘 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누구보다 내가 다 잘 펼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물론 이제 엘리트 이미지는 있지만 그분도 흑수저 출신이에요. 흑수저 아닌 사람을 찾기가 뭐 쉽지는 않죠. 사실 뭐 물론 국민의힘에는 흑수저 출신이 아닌 분들이 후보들이 몇몇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네, 뭐 상당수가 이제 생각이 흑수저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그것만이 자신의 강점이 아니고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흑수저냐 아니냐보다 성장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세계관을 형성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흑수저로 태어나서 너무 생존 경쟁에 내몰리다 보면은 너무 자기만 알고 탐욕스럽게 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오히려 교육을 잘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잘 살피고 또 그래서 원대한 이념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치관을 형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강남 좌파라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네. 부자지만 좌파적인 즉 어려운 사람을 소외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흑수저가 뭐 단점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안다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기보다는 이제 대권 후보라면 앞으로 자기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어필하는 데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흑수저기 때문에, 금수저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먼저 국민의힘 4인 압축, 무성 논란 수습은 국민의힘이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을 추렸습니다. 4강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4강 안에 누가 들었을까요? 국민의힘의 발표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2차 컷오프 경선 진출 후보자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이상 4분이 본 경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본경선에 진출한 4명,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보신 거죠.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바로 4명입니다. 이 선거법 때문에 누가 1등을 했는지, 누가 몇 %를 차지했는지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순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동석 기자, 사실은 이 4명 중에 3명은 뭐 거의 올라갈 거다 이런 예상 많았어요. 자,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과연 누굴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치권에선 3명의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4위가 아닌 4명 중에 마지막 주자가 누구일지 현재 최대의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총 4명의 예비 후보 결국 본선에 올랐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는데요. 일단 지지자들의 계속된 호소를 이어가면서 다음 달 있을 최종 후보 단계까지 계속해서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수, 최재형, 하태경, 황교안 예비 후보는 결국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일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 후보 4명을 상대로 총 10차례에 걸친 TV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5일 선출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다음 달 5일이면은 단 한 명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추려지게 됩니다. 네. 이제 한 달 후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어떤 경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이 홍준표 후보도 4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에게 자신의 발언권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셨고요. 홍준표 후보 한 번도 질문 안 하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지금 사위 싸움이 치열해서 네. 그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위 싸움 치열한 걸로 알려져 있는 원희룡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기 싸움일지 어떻게 합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제 3명은 뭐 4등 안에 들어갈 거다 예상이 많았고 그렇죠. 이제 4위를 누가 할 거냐를 두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원희룡 후보가 최종 4인에 들어갔어요. 원희룡 후보가 4인에 들어간 주요 요인은 뭘까요? 뭐 일단 그 시청자께서 좀 아셔야 되니까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네. 일단 1위는 뭐 윤석열 후보가 한 것 같고요. 2위는 홍준표 이현정 의원님 후보가 취재에 한 것 같고, 따르면 3위는 이제 지금 이 유승민 후보 했고 4위를 이제 원희룡 후보가 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당초 이 그 4위가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대선 본선 경쟁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유력했던 게 이제 황교안 후보입니다. 아시겠지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내내 이제 4.15 부정선거 문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뭐 본인이 까만색 이 와이셔츠를 입고 나오기도 하고 이 부정선거 운동의 상징적인 색깔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제 황교안 후보가 올라갈 경우는 굉장히 보수 쪽으로 상당히 좀 기울어지는 게 아닌가 전체적인 어떤 무게 중심이. 반면에 이제 하태경 후보나 지금 원희룡 후보나 최재형 후보가 가게 되면 상당히 좀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이 균형이 맞아지는 좀 중도 쪽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황교안 후보가 이 조직표, 그 당원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일단 4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만큼 아마 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러 가지 이제 여론들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당원 30%인데 당원 30%를 전부 다 이 ARS나 이런 것들로 이제 투표를 해서요. 이번에 보니까 꽤 많은 거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70%는 여론조사로 이제 통해서 결과를 했거든요. 아마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 국민의힘의 성격이 너무 보수적으로 기울어진 것보다는 조금의 중도 쪽으로 와야 된다는 여론이 전체로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직접 토론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와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구도 자체가 보면. 반면에 원희룡 후보는 한편으로 보면 좀 윤석열 후보의 편을 좀 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좀 2대2 싸움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이 토론이 붙어질 건데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8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토론 자체 밀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근데 4명이 하게 되면 일단 이게 10번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점이다, 주술이다 뭐 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정책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안팎의 요구도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여론의 중심을 끌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지난번 2차 경선과 같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굉장히 실망감들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좀 높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토론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방향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후보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 부분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최재형 후보요. 사실은 초반만 해도 플랜 B로 불릴 만큼 두각을 많이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관심도도 많았고. 왜 4강 안에 들지 못했을까요? 결국에 이제 본인의 출마의 이유가 분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후보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왜 출마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를 좀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었고 뭐 애국가 사절 제창 뭐 등등 애국심만 강조를 했지 이 콘텐츠가 없었다. 또 중간에 캠프를 해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런 게 급속도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이나 도움 주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에 대한 이런 그 확보 역량이 형격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도에 들어오면서 관심도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전체 여론에서 상당히 밀린 게 아닌가. 저는 아마 최재형 후보가 처음 시작부터 그랬고 전략도 그랬고 상당히 실패한 전략을 썼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지금 각 캠프마다요. 누가 1위 했는지 누가 2위를 했는지 의견들이 뭐 분분합니다. 뭐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밝히지 않는 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그거는 뭐 각 캠프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4강전 치열하게 펼쳐질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도 나왔지만 최근 불거지는 게 바로 주술 논란이죠. 그러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게 바로 천공스승이라는 인물입니다. 사흘 전에 있었던 이 TV 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유승민 후보 공방을 벌였고요. 토론회가 끝난 뒤에 충돌을 빚었다 이런 얘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두 후보의 입장도 나왔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유승민 후보 측에서 후보님이 정법 유튜브 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발언을 하셨다면서 말씀하신 취지가 아니 그러니까 다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뭐 잘못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걸 보면은 다 알게 된다. 그 미신이나 뭐 점 이런 거와 관계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분을 보는 거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무슨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아시라고 한 겁니다. 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나요? 없죠. 네, 없었습니다. 그건 옆에 후보들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 어제 페이스북에 쓴 대로입니다. 그대로 더 이상 보탤 수가 없습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이제 논란이 가장 크게 불거지는 게 여기 있는 이제 천공스승이라는 인물인데 어제 저희가 이제 이분이 강의하는 뭐 정법 동영상도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의 멘토냐 아니냐 뭐 이런 공방인데 이분이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천공스승이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멘토 논란에 대해서는 멘토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다만 천공스승은 윤 전 총장에게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코칭을 해줬다면서요. 이 검찰총장을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조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너무 오래 싸우면 모든 검찰이 어려워질 테니까 이 사퇴 시점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줬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에는 만나지 않았고 이른바 멘토 관계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손바닥의 왕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자문해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오히려 그런 짓을 못하게 했을 거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이 천공스승이라는 이 인물을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네, 부인 김건희 씨가 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통해서 만났다는 게 이 천공스승의 주장인데요. 네. 김건희 씨가 연락이 왔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윤 전 총장이 같이 오게 되면서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동석 기자, 이 천공스승이라는 인물을 먼저 언급한 게 이제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언급을 해서 이제 속도로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자, 본인이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혹시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뭐 이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까요? 네, 유승민 캠프 입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유승민 캠프의 상황실장이죠. 오신환 전 의원은요. 천공스승 유튜브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9건의 강연을 찾을 수 있다면서 윤석열 예비후보와 천공스승 간의 관련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오신환 전 의원의 발언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천공 스승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지금 뭐 정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9번의 강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고요. 네. 한 나라의 이제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리더십이 주술이나 미신에 의존한다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우리는 과거 최순실의 오방색 타령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후보 검증 사항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물론입니다. 이게 특정한 어떤 무속인과 역술인과 이런 분들과 엮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좌지우지 된다면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네. 일단 유승민 캠프 측에서 거짓 주장으로 계속해서 시비를 주장하고 있다. 반감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유승민 캠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천공 스승 멘토와 관련해서는 이미 당사자가 멘토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천공 스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정 기자. 그런데 네. 이제 조금 전에 오신환 전 의원 언급도 잠깐 있었지만 윤승민 캠프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들으셨죠? 이 과거 최순실의 오방색 타령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라우마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네. 이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의 모습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박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이 오방색 의 복주머니가 등장을 하기도 했었죠. 광화문 광장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방색이라는 게 이 음양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풀어낸 5가지의 색인데 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때 저 오방색 대형 복주머니가 등장을 했고 또 이게 최순실 씨와 관련이 돼 있는 걸로 드러나면서 이 오방색이 주술과 미신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전 의원은 이번에 토론회에서 굳이 저렇게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꺼낸 게 지금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술이나 미신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이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이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토론회에서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조국 전 장관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천공 스승 관련 글을 공유하면서요. 이 최순실이 간 후 정법 천공이 맞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방색이라는 이 단어, 이 오방문이라는 부분이 과거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영상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해외 방방곡곡에 우주의 기운이 배포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12월에 우리 의원실과 그리고 해외 공간 등에 배포된 달력입니다. 이 달력이요. 이 달력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우주의 기운을 설명하는 오방무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방세계 철학 속에 우주의 기운.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끈도 보이시죠? 이게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냥 끈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 문양의 끈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뱀을 드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칩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 말고 증거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증거 드린 겁니다. 은영 위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일고 있는 이 주술 논란. 홍준표 후보가 SNS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이 마치 무속 경연 대회가 되는 개그 콘서트장으로 희화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SNS 글을 올렸고요. 이준석 대표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올리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오신환 전 의원 말대로 아마 뭐 무슨 과거에 이런 트라우마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 어차피 다음 주부터 이제 4강전이 치러지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득될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이제 제일 처음에 왕자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의 그 손바닥에 그려진 왕자가 부적 아니냐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TV 토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저 이제 그거 보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이제 문제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잘못했네. 빨리 이제 사과하면 뭐 끝나겠지 했는데 그게 이틀, 3일 뭐 지속되더니 급기야 이번 주에 국민의힘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술 더 나간 거죠. 네. 거기서 무슨 뭐 천공 스승님이니 뭐니 이병 역술인 이름도 쭉 역술인 나오고. 저는 좀 솔직히 보면서 참 한심하고 참 답답하다. 저런 국민의힘 후보를 누가 뽑아줘?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물론 대장동 의혹 그 개발 의혹 때문에 지금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뭐 우려도 있고 이렇지만 그러려고 국민의힘 중도층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어떤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TV 토론 봤더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참 한심하다, 유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는 특히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고수잖아요. 한마디로. 질의를 했으면 그런 질의를 했어야죠. 오히려 지금 대장동 의혹으로 지금 그 시끌시끌한 여당과 비교가 되게 하려면 국민의힘 TV 토론이 좀 더 수준 높게 갔어야죠. 그런데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민주당이 시끌시끌한데 야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더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이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데 그러려면 국민의힘 후보를 찍고 싶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유승민 후보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걸 꺼내 들었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시키기 위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인 이제 최순실 씨가 미신이나 주술 뭐 이런 거에 약간 신봉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 좀 깎아내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를 수준을 질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4명으로 압축이 됐잖아요. 앞으로 이제 10차례 TV 토론이 있다고 해요. 그중에 3번은 맞수 토론이에요. 좀 더 집중적으로 서로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서로 이제 질의를 하고 대답하고 이러는 토론이 이어질 텐데 이때는 좀 더 좀 수준 높은 국민의힘 TV 토론을 만들어서 좀 국민들이 중도나 뭐 예를 들면 보수 지지층들이 좀 대안 세력으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TV 토론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한 만큼 앞으로 이루어질 토론에 어떻게 분위기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이 주술 논란에 이어서요, 이 가족 관련 리스크도 또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부인 김건희 씨 허위 학력 논란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교육위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된 내용인데 이 과거 시간 강사로 일했을 때 이력서에 써낸 경력이 허위라는 겁니다. 이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대학의 강사 이력서를 보시면요. 대도초등학교, 강남중학교,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위 사실입니다. 저 허위 경력으로 서울대학교와 안양대학교와 한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강사를 또 경력 세탁을 해서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합니다. 저희가 그 3가지 경력에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점검을 했는데 일단 해당 연도의 근무자 명단에는 없는 걸로. 네, 허위 경력인데요. 도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고요. 대학의 교원 채용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는 위법 사항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이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과거 이력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력서를 보면요. 이게 지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난 2004년 이 서울대에 지원한 이력서 내용입니다. 네. 저기에 보면 이 아래에 지난 강의 경력이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이 학교들을 살펴본 결과 김건희 씨가 근무한 이력이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 경력들이 모두 다 허위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다만 김 씨가 2001년에 이 Y 여상에서 미술 강사로 근무를 한 이력이 있기는 한데 이 김 씨가 서류에 기재한 저 경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씨의 과거 이력을 가지고 가짜다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위 학력이 아니고 허위 경력 논란이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예비 후보 결혼 전인이라 나는 잘 몰랐다 이런 해명인데 윤석열 후보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글쎄 뭐 주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나는 결혼하기 전 얘기고 어디 뭐 대학교 시간 강사 하는데 그 뭐 뭘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 기사 자체도 난 보지를 못했고 전혀 모르는 얘기고 내가 뭐 결혼 전에 우리 집사람이 대학교 그 시간 강사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기록이 없는지는 몰라도 짧은 기간이지만 해당 초중고에서 근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실제로 시간 강사 출강도 많이 있었고 허위 경력을 시간 강사를 하기 위해서 활용할 이유도 없었고요. 초중고에 근무했던 거는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록이 없는 이유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뭐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면 나는 결혼 전의 일이라서 몰랐다라는 이 윤석열 후보의 해명 갖고는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뭐 대선 후보 이제 지금 경선이 붙고 있는데 뭐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탈탈 털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인의 경력 뭐 이까지도 지금 다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 하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물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검증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후보 개인의 능력과 뭐 인성이나 과거 경험들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검증이 되게 됐죠. 이런 부분도 아마 앞으로 이제 그 검증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 현실적으로 어떤 사법적인 위법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제 뭐 사법적인 처리가 되겠죠. 지금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그렇죠. 또 논문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국민대에서 일단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단 더 이상 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교육부에서 이제 검증을 다시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아마 이제 앞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이제 증명뿐만 아니라 아마 굉장히 대선 국면에 가면 논쟁적인 소재로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대통령 후보 부인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일일이 해서 해야 되는가? 또 이런 부분도 사실 논쟁의 소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어차피가 아니고 일각에서는 영부인이 되실 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죠. 뭐 그 영부인도 예를 들어서 국가의 예산과 또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앞으로 뭐 이 본경선, 경선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에 대한 검증 절차도 더 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얘기 나눴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요.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나눴던 이 통화 내역을 공수처에서 복원을 했다 이런 얘기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이 당사자 2명이 이 녹취록 복원과 관련해서 입장을 다들 나타냈어요. 윤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조성은 씨는 이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거를 그냥 그 문장만 따서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또 이제 저번에 손준성 보냄처럼 이상한 공방으로 흐를 것 같아서 조만간 정부 확보를 해서 가능한 시점이 오면 전부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때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라는 문장이 있는지는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혹시 윤석열이 시켜서라고 그 문장이 들어있다고 기억하십니까? 저는 한꺼번에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고는 김웅 의원님 말한 거는 맞죠? 뭐 그것도 같이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조성은 씨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황에서 김웅 의원은 통화를 했던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좀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대장동 비리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지금 흘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크게 문제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뭐 부인을 한 게 아니고 기억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조성은 씨에게 제가 무슨 자료를 줬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보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준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도 그 사람을 기억을 못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발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겠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일단 전체적인 맥락이 진짜 전혀 안 나온 상태고요. 네, 김우 의원 정확한 발언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문제될 만한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는 이 실제로 이 녹취록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공수처 수사 상황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끈한 이재명 캠프 서른 정치적 책임져라. 자, 민주당은요, 모레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측 간 신경전이 상당히 거센데요. 특히 어제는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 얘기 먼저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더 크다고 지금 이런 결과로 나오는데 어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이죠.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후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오고 있고 들어왔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이 됐어요. 네. 자, 이재명 캠프 측 글쎄요, 반응이 상당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제 저 발언의 파장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에서 오늘은 이게 가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수준이지 구속 전망이다라는 취지는 아니다. 이게 좀 너무 강하게 와전된 거다라고 좀 다소 톤다운을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캠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찌라시에 의존해서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면서요. 확실하게 근거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제기를 하면 될 게 아니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서른 의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측 캠프 간의 목소리 오늘 또 나왔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또 근거가 제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그 사설 정보지 뭐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확실한 근거라고 한다면은 꼭 공개적으로 그 제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에 갖다 줘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후보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경선의 마지막 순간인데 뭐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요. 구속될 걸로 전망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확대 해석되거나 좀 와전됐다고 생각이 들고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제보나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나 제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에도 있고 뭐 여당에도 있고 또 캠프마다 있을 텐데 그게 만약에 확실하고 확인된 거면 공개를 해서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거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죠. 이동석 기자, 이렇게 민주당의 양강 후보가 격하게 부딪히는 상황.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급기야 이낙연 예비 후보는 물론 여권 내 중진 의원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특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상민 의원께서도 물론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지만은 최근 언론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뭐 서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많은 분들이 또 조금씩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의 양심적인 어떤 그 움직임을 기대합니다. 네, 이 대표는 설훈 그리고 이상민 의원 등의 활약도 기대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들의 양심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 민주당의 지도부를 향해선 빨리 특검 의지를 밝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도 알렸는데요. 국회 앞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본부를 설치하는 등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강경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천막본부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속해서 릴레이로 참석할 예정이고요. 다 오는 21일까지 천막에서 계속해서 강행을 한다는 예정입니다. 은영미 의원님, 이 민주당 양강 후보가 격하게 부딪히는 상황, 자,
이를 보고서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후보를 언급을 하기도 하고 이 장애 투쟁까지도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보니까 일부 당원은 뭐 경선 중단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한데, 자, 이쯤 되면 일각에서는 경선 이후 이제 모레 이제 최종 후보가 선택이 되는데 경선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3일 남았죠. 네. 오늘 내일 모레 모레, 일요일까지. 그러면 이제 후보가 뽑히는 거예요. 네.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뭐 지금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75%예요. 그렇습니다. 1차가 높았는데 그게 70%였는데 이 75%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러는 거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으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판 갈아보기 위해서 이낙연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다. 이렇게 서로 아전인수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설사 이낙연 후보 쪽으로 지금 지지층이 좀 더 몰린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조심스럽게 제 생각입니다만 이재명 후보 측에 좀 뭐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어쨌거나 이제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원팀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낙연 후보 측 30 의원의 발언이 지금 일종의 금도를 넘었다라고 하잖아요. 구속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이 됐으니까 배임 혐의로 이재명 후보도 구속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애초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여당에서 쓴 것도 30 의원이었어요. 이낙연 캠프에. 그리고 또 한 발 나가서 결정적 제보가 있다. 결정적 제보 내용을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혹 부풀리기식으로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판까지 일단 노력해보겠다는 거죠. 이낙연 후보 쪽으로 지지율을 일단은 막 끌어와서 최대한 이제 결선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보기 위해서 이게 금도를 넘는 발언을 하는 건데, 네. 그러나 그래도 뭐 만약에 못 뒤집고 만약 경선 후보가 결선에 못 가고 된다. 그럼 그때 30 의원의 입장은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은데 과연 원팀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낙연 후보는 약간 이제 후보 쪽에서도 서로 역할을 분담한 것 같아요. 의도했는지 아니면 뭐 서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0 의원이 좀 지르고 이낙연 후보는 좀 더, 물론 이제 뭐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좀 점잖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경선 결과가 뭐 결선으로 안 가고 이재명 후보가 되거나 이랬을 때 이낙연 후보 측이 아마 불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불복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원팀을 이루고 선대위에 참가를 할 거다. 다만 이런 거는 있죠.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경선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이제 본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뭐 이제 예를 들면 배임 혐의가 좀 더 짙어지면서 구속 가능성이 제기된다든가 후보직을 그대로 유지할지 말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 후보 측이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설사 결선에 못 진출하더라도 지지율을 꽤 올려놓으면 이낙연 후보도 상당한 능력 있는 후보야라는 인식을 주게 되죠. 그래서 만약입니다. 이건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들으면 또 화가 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든든한 2위 후보, 대체할 대안 후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판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소 금도가 넘는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후보가 결정되면 원팀으로, 물론 화학적 결합이 완전히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원팀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 승복하지 않은 후보는 정치인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옛날에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이 지금만큼 치열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박근혜 후보가 승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대통령에 또 후보가 되고 기회가 왔듯이, 그리고 2012년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놓고 다퉜을 때 안철수 후보가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끝내 확실한 지지 선언 없이 대선 투표 날 미국으로 그냥 훌쩍 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정치인이 계속 정치를 하려면 일단은 경선이 결과가 나오면 승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차원이 아닌가,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나오는 상황들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평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과연 대선 주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저희 MBN이 대선 주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지금 뭐 대장동 특혜 의혹, 뭐 고발사주 의혹, 뭐 정치권에서 논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 자, MBN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네, 저희 MB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이재명 예비 후보가 0.9%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주 전과 같은 조사와 비교를 하면
윤석열 예비후보는 4.6%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재명 예비후보는 2.8%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지지율 격차도 보시면 2주 전보다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재명 예비후보와 홍준표 예비후보의 가상 대결도 흥미로웠는데요. 두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2주 전과 비교할 때 3.9%포인트 오른 반면 홍준표 예비후보는 4.2%포인트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하면 최근 논란이 되는 현안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장동 의혹으로 타격을 입을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이 29%를 나타냈는데요. 이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를 묻는 질문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이 꼽혔습니다. 이어서 각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등도 거론이 됐는데요. 결국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지층 변동이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종 의원님, 이 네. 부분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이런 여론조사.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참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은 높은데 네. 실제 후보 간의 어떤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또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더 반대로 나타난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있는 분들이 꽤 된다. 사실 양쪽 진영의 핵심 지지자들은 이미 다 마음의 결정하고 있어서 모든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는 거죠. 즉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대장동 많은 비리가 있지만 이 지지층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즉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를 좀 더 보호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것 때문에 낙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이 심리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합도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결집도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빚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 어떤 여론에 따라서 움직여낼 수 있는 중도 진영의 이제 이분들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봅니다. 결국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고발 사주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실제 지지 처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양쪽도 마찬가지로 대장동과 고발 사주 뭐 이런 것들이 하더라도 실제 영향력은 크게 없고 문제는 이제 이 중도층에 있는 한 10% 내외의 층들이 이 여론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투표율이 어느 정도 높아가는가. 특히 젊은 층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 선거에 비해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영화가 돼 있다. 특히 양강 구도가 돼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다자 구도가 돼 있으면 조금의 변수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양강 구도가 워낙 처음부터 확고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어떠한 이슈가 나오더라도 양쪽 진영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실제 대선 본선 국면에서는 굉장히 치열할 수가 있죠. 조금의 어떤 중도층을 자기 편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많은 의혹과 이런 것들이 정쟁화되고 쟁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대장동 문제는 겉으로는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에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 후보를 딱 대입해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현상. 이게 이제 이번 선거에 보면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1분 남았는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은영미 의원이 내일 모레 이제 민주당 최종 후보가 선출이 돼요. 그럼에도 대장동 수사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2위로 밀렸다. 그러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요거를 좀 볼 것 같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배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배임 혐의는 뇌물수수는 사실 유동규 씨 개인으로 끝날 수 있지만 배임은 사실은 그 상관이었던 당시 성남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배임 혐의가 좀 더 구체화되고 또 자금 추적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이재명 캠프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나온다고 하면 상황은 또 완전히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상황, 이 대선 주자들 상황까지 좀 지켜봤습니다.